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장비도 일부 바뀌었고 편집 툴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직 사용법이 좀 미숙하다 보니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온다든가 또 균일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 지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실적이 9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도 이익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의 통계를 내어보니 작년도까지의 누적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5조 142억 위안의 이익을 내서 동비 대비 0.7%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경우에는 작년 수준의 실적을 완전히 복구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지금까지는 조사 대상인 41개 업종 중에 36개가 작년 대비 실적이 부진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25개 업종이 작년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2개 업종이 두 자릿수 증가를 했고 특히 3가지 업종이 상당히 약진압으로 했습니다. 그 하나가 설비 업종입니다. 9.6%가 성장을 했는데요. 설비 업종이 성장한다는 것은 생산에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내년도 전망도 밝게 해주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자가 12.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부진을 딛고 금년도 중반 이후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6.6%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연관 효과가 크니까 중국 전체 경제를 돌리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소비재에 해당이 되는 주류라든가 음료라든가 또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의약 이런 업종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석유 업종과 강철 업종이 상당한 규모로 실적 악화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전략물자 비축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실적 중에 민영기업과 외국기업이 드디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기업의 경우는 동비 대비 1.1% 개선이 됐고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3.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예산을 쓰는 경기 진작책의 수혜를 본 것이 주로 국유기업이었는데 드디어 그 낙수 효과가 민영기업과 외국기업에도 조금씩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중국의 제조 PMI를 보면 52.1%로 나타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한 전국적인 록다운 이후에 중국의 제조 PMI는 계속해서 50% 이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9월까지는 작년도 경제 성장분을 따라잡는 것이었다면 10월부터의 이 4, 4분기 실적이 금년도에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실적 호전을 이뤘는지 그 숫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PMI의 경우에는 조사 업종 21개 업종 중에 19개 업종이 50을 넘겼다고 하니까 절대 다수의 업종이 모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지표를 봐도 생산지수가 54.7%, 신규 주문지수도 53.9%, 상당히 높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신규 수출지수가 51.5%, 신규 수입 주문도 50.9%, 이렇게 수출 수입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수입을 상당히 억제했다면 이제 경기 호전과 더불어서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가격지수도 상승을 해서 원자재 구매 주수는 60%나 넘겼고 출고 가격 지수도 56.5%라는 그런 높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석유화, 유색금속 이런 업종도 60%를 넘겼는데 이것이 제가 아마도 전략물자 비축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한다고 생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업종 지수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PMI를 소개드릴 때 항상 제조 PMI에서는 소형 기업의 PMI를 주의해서 보고 있고 또 고용과 실업을 나타내는 종업원 지수를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약하긴 하지만 대형기업, 중형기업, 소형기업 모두 PMI가 50%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고용을 나타내는 종업원 지수가 역시 49.4%로 50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대폭 개선이 되고 있지만 고용은 줄곧 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비제조업 PMI를 봐도 56.4%를 보여서 금년 들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연속해서 5개월을 55%를 넘기고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서비스업 영업활동 지수가 55.7%, 그 중에서도 운수, 물류, 통신, 환경 쪽이 60%에 달해서 실물 경제가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반면에 부동산 서비스 쪽은 임계치 50%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역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 내내 지금까지 경기를 견인해온 건축 토목 분야는 영업활동 지수가 60.5%로 역시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신규 오더 지수도 52.8%고 다시 나누어 보면 건축 쪽이 54%, 서비스 쪽이 52.6%, 양쪽 모두 양호합니다. 특히 토입품 가격 지수도 52.7%를 보여서 모든 지표가 모순 없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지수도 상승을 했죠.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비제조업 분야의 가격도 완만하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 지수의 상승은 식품이 가장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물가 지수가 10% 이상 올라갔었으니까요. 하지만 식품의 물가 지수도 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상당히 전년 대비 숫자가 접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종업원 지수를 보면 이 비제조업 쪽의 종업원 지수도 48.9%로 50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호전되고 있지만 취업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로이터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비제조업 분야가 중국 경제 규모의 60%를 차지한다고 하고 또 도시지역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농민은 무조건 완전 고용이 된 것으로 계산을 하니 결국 제조업, 비제조업, 그 중에서도 사실은 특히 비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금년 내내 발표됐던 종업원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당히 처참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실업에 관계된 통계 지표는 지금 전혀 발표되지가 않고 있죠. 아무튼 종합 PMI는 55.7%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드디어 누적치로도 작년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발표는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지수 같은 경우도 매체에 발표한 문건을 보면 비제조업의 건축 분야 종업원 지수가 54.4%로 임계치인 50을 넘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제조업의 기타 분야는 50이 안 되고 제조업 분야가 50이 안 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이 통계치들은 상당히 좋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런 국제적인 미디어들이 모두 중국의 경제 지표의 개선 사실을 큰 기사로 다뤘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호전됐다고 이렇게 국제적인 미디어들도 인정을 한 것이죠. 특히 OECD 같은 국제기구도 중국이 선진 국가들의 부진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혼자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냐? 제가 한번 한국의 PMI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조 PMI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것이 중국의 경우는 이번 질병 사태 발생 후에 국가 전면적인 락다운을 시행을 했죠. 그것이 2월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강제적인 복공, 그러니까 조업 재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과격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번 질병 사태를 이겨내고 있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록다운이라든가 이런 과격한 방법 없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번 질병 사태를 관리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우 PMI 최저치가 중국에 비해서 약 3개월 후에 도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PMI가 회복이 돼서 지금은 중국의 PMI 수준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국의 경우는
중국처럼 과격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이번 질병 사태를 잘 대처를 했고 3개월에 걸친 점진적인 PMI 감소와 6개월에 걸친 점진적인 PMI 회복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과 똑같은 수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완전 진압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는 달리 데이터의 신빙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투자처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채권이 중국에 비해서 훨씬 좋은 평가 등급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죠.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증권들이 이렇게 중국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차이나 프리미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번 질병에 대한 백신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치료제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도 정상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가운데 그동안 왜곡되었던 정보들도 이제 정상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 OECD가 예측한 세계 GDP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나타냅니다. 2020년의 세계 경제는 멈춰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이 와 있는 시점이 바로 2019년이 끝나는 시점과 동일한 출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2019년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상했던 세계 GDP 성장 곡선을 따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금년에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2020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전 세계가 같이 고생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